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로 불려온 지 수년이 지났지만 정작 전통적 안전자산인 금과의 격차는 오히려 벌어지는 추세입니다. 금융 데이터 분석업체 코인게코에 따르면 2025년 1월 기준 금의 시가총액은 약 19.7조 달러, 비트코인은 약 2.08조 달러로 격차가 10배 가까운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 1월 현재 금의 시가총액은 약 34.3조 달러로 급증한 반면 비트코인은 약 1.78조 달러로 축소되며 격차가 무려 19배까지 벌어졌습니다. 현재의 격차가 향후 비트코인의 상대적 저평가 매력을 부각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심리를 보여주는 공포 탐욕 지수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알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공포 탐욕 지수가 극단적 공포 단계에서 공포 단계로 전환됐습니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하는데요. 최근 극단적 공포 국면에 있던 시장이 조금씩 안정을 되찾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새로운 질서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한 디지털 자산 기본법 2단계 입법 초안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인데요. 초안에는 정보 공시를 전제로 한 국내 디지털 자산 발행 허용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를 통해 8년 만에 국내 ICO가 다시 허용될 전망인데요. 금융위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전체 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을 디지털 자산위원회 신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크립토 투데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크립토 생태계의 혁신을 탐구하는 시간 크립토랩스의 정준혜입니다. 멈춰있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에서 한동안 금지돼 있던 국내 기업의 코인 발행 ICO가 다시 제도권 안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이로 인해서 해외로 우회 발행에 나섰던 국내 프로젝트들의 리쇼어링과 또 제도권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킬지 관련 내용 071랩스 딜러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 질문부터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투자를 하고 딜러님도 투자를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요즘에 뭐 금값이 5,200달러를 막 넘고 또 코인 시장 말고 주식 시장만 보더라도 5,000p, 뭐 1,000스닥 이렇게 넘으면서 굉장히 지금 화랑을 띠고 있거든요. 근데 코인 시장은 그에 비해서 조금 아쉬운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오히려 더 비교가 되더라고요. 네, 요즘 제 지인들이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 종아 요즘 괜찮니? 이렇게 안부를 많이 걱정하는데 네. 투자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 초반기만 하더라도 현 정권이 거의 답지를 준 거나 마찬가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난주에 포모에 못 이겨서 국장을 조금 매수를 하긴 했는데요. 하이닉스를 네, 했다는 소문이 좀 들려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다 알아도 이제 실제로 매수에 옮기기까지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정보가 있어도 사는 것보다 일단 실행으로 옮기는 건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네. 결정을 못해서 못 보는 시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좀 불려왔는데 진짜 금이랑 가격 차이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고 있거든요. 원래 보통 금이 오르고 나면 뒤이어서 이 비트코인이 오르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이번에도 좀 그렇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네, 일단 지금 시장은 정말 전형적인 위기 국면 초입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정말 체제 밖의 자산, 안전한 금으로 자산이 많이 이동한 걸로 보이고요. 실제로 전 세계 중앙은행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대략 1,000톤 이상의 순금을 유입을 했습니다. 네. 작년에는 600톤 이상을 매입을 하면서 반면에 비트코인은 지난주만 해도 ETF에서 약 13억 달러 유출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 가격 차이는 이렇게 디지털 금으로서 실패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방향적 해석보다는 사실상 이제 접근성에 더 가까운 이유를 좀 둬야 될 것 같아요. 이 네. 자산의 성격보다는
위기 국면 초입에서는 가장 먼저 빠르게 재산을 정리할 수 있는 대상이 비트코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이 아직 방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비트코인을 먼저 정리를 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금이 올타임 하이를 최고가를 찍었으니까 비트코인도 이제 곧 같이 랠리를 따라갈 것 같은데 높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네. 2020년에도 금이 최고가를 찍고 나서 비트코인이 몇 달간 행동하다가 불장 랠리를 시작을 했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금값이 이렇게 상승한 거의 배경은 불안에 대한 방어성 매수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이 정도면 버틸 수 있겠다라는 센티먼트만 좀 깔리면은 비트코인 랠리가 올 것 같아요. 뭐 그런 센티먼트가 오기 위해서는 일단 금이 최고가에서 이제 좀 하락하면서 안정적인 가격을 찾아야 되고요. 근데 요즘에 고공행진하는 거 보니까 계속 오르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좀 어느 정도 급발진을 좀 멈추고 해야 이제 그러니까요. 다음으로 이제 어디로 자산이 움직이겠다라는 그 룸을 줄 텐데, 말씀했던 것처럼 그래서 금 가격이 조금 좀 추스려지는 안정권에 와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비트코인 ETF가 계속 유출인데 순유출이 줄어들거나 순유입으로 전환이 되면은 다시 한번 긍정적인 사이클이 될 것 같고, 지금 고점 대비 30% 비트코인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여기서 이제 특정 지지 구간에서 계속해서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이런 게 모든 게 충족되면은 금도 올토마이를 찍었고 비트코인 랠리가 올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과연 그동안의 공식이 좀 깨지지 않고 또다시 그런 반복되는 흐름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공포 탐욕 지수도 한 단계 회복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시장 심리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19에서 30까지 올랐는데 저는 네. 19를 패닉 상태로 보고요. 한 30 정도면 이제 숨을 골랐다. 근데 50 정도 가야 추세 전환을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아직까지는 좀 아니네요. 네, 그래도 당장 무너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시장 센티먼트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추세로 전환되려면은 이 공포 탐욕 지수랑 비트코인 가격과 정확한 인과관계는 여태껏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제 경험상. 네. 그래서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를 더 지켜보고 회복 지속성을 염두에 두시고 먼저 이 지표를 보시는 게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정부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STO나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이 디지털 자산을 언급을 했는데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 2단계 입법 초안이 나왔죠. 네, 굉장히 크립토 시장에서 엄청나게 큰 뉴스입니다. 네. 2017년부터 저는 이 ICO를 엄청나게 바래왔고 ICO가 된다고 하면 이제 국내에서 리짓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네. 이거를 이제 코스닥과 많이 연관해서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이게 코스닥과 무관한 법이냐 하면 전혀 무관하지는 않으면서 꼭 이거 코스닥 가격을 올릴 수 있냐라고 해도 완전히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제도권으로 토큰 발행과 디지털 자산 사업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법안입니다. 그래서 상장 자체가 부담이었던 기업들이 이제는 코스닥을 하나의 네. 선택지로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의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의 논의 중인 것 중에 가장 큰 화두가 되는 거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의 지분 구조입니다. 그래서 발행사의 지분 전체가 은행이 51%를 가져가야 마냐 하는 그 제한이 굉장히 지금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크게 결정을 크게 이제 그 결과를 바꿀 거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은 이 제한이 51%를 두게 되면은 은행이 주는 안정성은 있지만 반대로 이제 그 기술의 혁신을 늦출 수가 있거든요. 그냥 은행의 어느 정도의 또 하청업체로서 코스닥 기업에 들어가더라도 큰 기술적 그런 반향을 못 일으키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코스닥에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의 성격과 그런 환경은 만들었지만 앞으로 이제 산업의 체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이런 퍼센테지나 네. 얼마만큼 이제 은행이 개입할 건지 그거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 해외 스테이블 코인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고 하던데요. 뭐 USDT나 USDC 같은 코인들이 이 국내 지점을 좀 설치를 하고 발행액의 100%를 예치해야 한다고 하던데 이게 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근데 지금 뭐 국가에서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얘기하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국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 위해서 엄청난 조건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자본금을 최소 50억 이상 준비금을 이제 법적 준비금을 준비시키는 거 보면은 네. 굉장히 빠르게 이게 진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 문제도 여전히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주변에 코인 하시는 분들은 테더나 서클인 USDC 더 많이 쓸 겁니다. 네. 그래서 동시에 이제 견제도 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내 주체를 두고 책임을 명확하게 물을 수 있는 그 주체를 둔다는 거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한국에서 유통되는 모든 발행 자산의 100%를 둬야 되는 건 너무나도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될 거고요. 이게 그렇지 않다면 사실상 이제 거래소 상장이나 결제 연동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네. 사실상 퇴출된 구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규제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보다는 어떤 발행사가 한국에 좀 더 잘 적응을 해서 네.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살아남느냐, 그리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어떻게 그런 밸런스를 맞추면서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한국에서 이끌어 갈지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실화가 되기까지는 아직까지 좀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 ICO 허용과 스테이블 코인 규제안 내용이 담긴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 윤곽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계속해서 파운더 인사이트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입 블록체인 위에서 새로운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스켈럽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스칼랍 2 창업자 크리스 라이입니다. 반갑습니다. So yes, about my background, I was focused in computer science. I was a full-stack developer and then become a cybersecurity engineer, also a white hat hacker. And in 2017, I joined Ethereum as a Ethereum miner. And in 2021, I started diving into DeFi, first on Solana. And middle of 2022, we start building the current Scalab on top of Swing Network. Crypto is most about my background, yeah. And the most differentiation between Scalab and other protocols or lending and borrowing protocol is we start Scalab from a unique lending and borrowing model. It is a starting point, and then we will expand to a wild finance solution just to solve the finance problem for everybody using the crypto and blockchain tech. From lending and borrowing, swap to the trading transaction building tools, SDKs. Yeah, we are open source, high transparency, and a more strict risk management protocol empowered by SWE. Have a high performance, security, compatibility, and scalability. It will be a super finance app, not just a DeFi protocol. Yeah, Scalab is a next generation money market for SWE, and then the ticker is FCA. Our product including Scalab Lend, Scalab Swap, Scalab Tools, Flash Loan, and we have a zero fee with Flash Loan and a Scalab Swap, and we have a UI tools for like you can management assets, yeah. And then for the lending model, it's a very unique. We separate the lending and collateral, and it's a 3-year interest rate model. Have a very strict cap or outflow limit. It's the most strict model for over collateral lending and borrowing. We also have a VSCA model, which is our native tokens. If you lock it, you can unlock features, including 4 times your lending and borrowing rate, and then a referral programs, fee share or a discount for your borrowing fee. We also have a loyalty program for our SCA airdrop, depends on our milestone of our project, and also have some real life benefit, including we collab with RSID to offer the VSCA holder which have over an amount can have the digital ID, for the Republic of Palau. It's the same like permission with like a long-term visa. Yeah, and you also can have a airdrop and anniversary gifts for the VSCA holder like Scalab Swags. Yeah. For Scalab's upcoming big things, our roadmap for the next upcoming 2 quarters, including we are going to have a mobile version. For the lending and borrowing model side, we will have an e-mode and a low liquidation vault. And then for a direction, we will focusing on surviving long-term sustainability, and then security. Still keep the best transparency, risk management, and to make it safe, a stable structure, branding, and trustworthy. Yeah, and also bring the top user experience to community.
Most things that drive Scala growth is VSCA adoptions and the fee and the integration with Scoin and SDK of Scala. A key metric including fee, like trading value, TVL, utilization rate, but we care more about security and long-term sustainability. Yeah. I personally been to Korea many times, like 3 to 4 times a year, for a reason including KBWs, we build a house, hackathons, or ESO. And every time I feel very comfortable. I feel Seoul is just like a basketball court that I usually just go play to. Yeah. And about crypto is the Luna and Terra accident is very sad. It's made people disappointed about the tech, but it's human mistake. It's pure human transparency, risk management mistake. For the tool, it is innocent, and then we try to bring back the trust to the industry and to the human by the best transparency, open source, and over collateral and a strict model. We want this want the risk can be verified, can be understand, then in an extreme situation, it can keep being stable. We aiming to make Scala be a long-term, trustable, like a decentralized finance infrastructure for humans. So if you want to know more, please just visit scala.io. And thank you for the interview. 감사합니다. 네, 영상 보고 오신 것처럼 오늘은 스케일업이란 프로젝트를 다뤄볼 텐데요. 그 얘기로 들어가기 전에 블록체인은 원래 은행 같은 중앙기관 없이 개인 간의 송금을 가능하게 하려고 나온 기술이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다시 이렇게 은행 같은 서비스가 필요하게 된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크립토가 나오면서 실제로 처음엔 송금을 해결하는데 그 중앙화 집단이 없이 P2P 송금을 처리하는데 혁신적인 기술을 만들었고 그건 성공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몇 분 몇 초 만에 이제 국경을 넘는 실시간 송금이 가능해졌죠. 네, 문제는 그 다음인 게 사람들이 자산을 보내는데 익숙하게 되니까 이 큰 자산을 모으고 운영하고 굴리는 단계로 넘어온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비유하자면 처음에는 이제 현금 봉투를 주고받는 단계인데 이제는 통장에 돈이 쌓이기 시작하니까 이거 관리해야 되는 니즈가 생긴 거죠. 네. 그래서 어디에 들고 있을지 누구한테 맡길지 팔지 않고 담보를 쓰고 싶은데 이런 약간 금융적인 판단이 필요해진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개인이 전부 지갑에서 관리를 하자면은 이제 은행 업무처럼 리스크 관리나 뭐 이런 회계 담당을 혼자 다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은행을 없애려고 했던 기술이 아이러니하게 은행을 하던 기능을 쪼개서 다시 이제 대신해질 구조가 생긴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은행을 없애려던 기술에서 출발을 했지만 결국에는 다시 그런 기능이 좀 필요해진 건데요. 그렇다면 이런 서비스들은 하나의 섹터로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명확하게 이걸 금융 인프라 섹터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블록체인에서는 은행 계좌 대신 지갑으로 제 신원이 누군지 모르지만 네. 아이덴티티는 되잖아요. 개인이 직접 지갑으로 자산을 보관하죠. 은행 시스템이 자동으로 해주던 판단을 개인이 직접 다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크립토가 이제 세상에 나오면서 은행은 없는데 금융 거래는 해야 되는 이런 이상한 나라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기본 인프라라서 네. 그거를 디파이에서 그 역할을 대신해 준 게 오늘 스케일업처럼 자산관리 대출 인프라, 블록체인 대출 인프라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네, 근데 시장에서는 늘 그렇잖아요. 중요하다는 말은 항상 많이 나오는데 정작 돈이 안 움직이면 오래 못 가거든요. 요즘 디파이 대출 인프라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 이유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크립토가 지난 몇 년 동안 엄청나게 성장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하루에 이제 온체인 대출과 이런 예치 상품을 쓰는 게 이미 수백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건 더 이상 테스트 단계를 넘어서고 하루에 만드는 매출의 영역이 유의미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주랑 그 몇 주간 저희가 계속 다뤘던 그 RWA, 그러니까 실물 자산의 온체인화, 더 많은 자산이 온체인으로 올리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자가 붙는 스테이블 코인까지 전 세계에서 너나 할 거 없이 막 열을 해서 시장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점점 더 실제 금융적인 수요가 생기다 보니까 이런 이 섹터가 조금 더 이제 현실적인 시사점을 갖고 성장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런 시도들은 기존의 블록체인에서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왜 수혜에서 다시 중요해졌다고 보시는지.
네, 맞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블록체인은 항상 그 트릴레마라고 하죠. 속도랑 이런 걸 개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건 뭐든지 다 이더리움에서 먼저 시작을 했어요. 이것도 이 시도 자체는 이더리움에서 먼저 시도했거든요. 아, 네. 뭐 예치, 대출 같은 금융 서비스도 자산이 제일 많이 모인 이더리움에서 했었는데 속도와 비용 문제가 여느 때와 같이 다시 터졌습니다. 너무 무거워지다 보니까요. 그렇다고 솔라나를 하자기에는 솔라나는 속도는 빠른데 네. 금융 인프라를 맡길 수 있는 막대한 책임을 주기에는 안정성 측면에서 부담을 느껴서 진행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금융 인프라는 사실 한 번 써보고 말 게 아니라 오랫동안 돈을 맡겨도 되는 환경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네. 몇 달, 몇 년을 자산에 맡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수이라는 체인이 좀 여기에서 좀 획기적으로 채택을 받은 거예요. 네. 이게 비교적 낮은 비용 처리와 되게 처리 속도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금융에 좀 적합했고 짧게 스쳐가는 체인이 아니라 이제 네. 머무르기 시작한 체인으로 봐서 수이에서 이제 덱스와 이런 온라인 그 금융 플랫폼들이 많이 나왔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위에서 왜 이제 중요해졌는지까지 저희가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이제 스케일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실제로 자산을 어떻게 지금 운용하고 있나요? 굉장히 기존 뱅킹이랑 비슷해요. 사용자 자산을 맡기면 네. 그 자산을 가지고 은행은, 그러니까 스케일업은 대출에 활용하고 이자와 수수료를 발행합니다. 정확히 은행인데 사실 그러네요. 탈중앙인 거죠. 아, 네. 네. 유저들이 이제 자기 뭐 통장 사본을 안 들어가고 자기 신분증 대신 그냥 지갑으로 로그인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자산을 맡기게 되면 S코인이라는 예치 증서를 발행을 해줍니다. 이건 일종의 이자가 붙는 통장 잔고라고 이해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네. 현재 약 3,600만 달러 정도의 자산이 스케일업에 예치가 되어 있고 누적으로 560만 달러 이상의 그런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이자 수익이 꽤 큰가 봐요. 네, 그러니까 은행처럼 정말 현실적으로 BM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돈이 벌리고 있는 구조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실제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비슷한 금융 서비스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다른 것들과 비교를 했을 때 스케일업만의 차별점은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아까 스케일업 대표님도 말씀하셨는데 지속성에 먼저 이렇게 우선순위에 둔 프로젝트예요. 보통 네. 디파이라고 하면은 높은 APY, 그러니까 엄청난 예치 이자를 앞세워서 높은 API를 앞세우고 ICO 단계에서 추후 토큰 보상을 약속하면서 엄청나게 자산을 끌어모으는 데 집중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지속성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케일업은 순수히 진짜 은행처럼 지속적으로 수수료가 발생하는 구조를 만들고 그 수익을 시스템을 유지하는 쪽으로 다시 재투자했습니다. 그래서 금리 설계나 청산 방식도 공격적으로 키우기보다는 급격한 변동 상황에도 시스템이 버틸 수 있도록 이게 설계를 했고요. 신뢰가 필수인 만큼 가격 조작을 막기 위해서 이중 가격 검증 구조도 다른 디파이와 다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담보가 부족할 때를 이제 예비해서요. 한 번에 전부 정리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 순차적으로 담보를 정리해서 결과적으로 시장의 사이클이 바뀌어도 디파이가 금융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이런 남는 서비스를 목표로 지속성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단순히 보상을 좀 앞세우기보다는 이 구조부터 진짜 금융에 가깝도록 만든 그렇게 설계했다라는 점이 차별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이런 디파이 금융 서비스에서는 유독 매출을 좀 강조를 하더라고요. 매출이 중요한 지표로 보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희가 한 3, 4주 전 지나오면서 프로젝트들이 다 유형이 달랐지만 네. 다른 서비스들은 뭐 지갑이나 유틸리티 관련 만드는 프로젝트였으니까 당장 매출이 없어도 투자금이나 재단 재원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네. 하지만 디파이는 다른 게 돈을 맡기고 빌리고 이자를 계산하는 순간부터 이건 기술 실험이 아니라 실제적인 금융 서비스로 보셔야 돼요. 아, 네. 그래서 디파이는 결국 기술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돈을 맡기는 순간부터 신뢰와 지속성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수수료 매출이 없다는 건 네. 아직 보조금이나 아니면 뭐 투자금이나 이렇게 그런 자원이 없이는 유지가 안 된다는 뜻이니까 매출이 발생하는 게 중요한 게 이 구조가 보조금이나 투자금이 없이도 돌아간다, 자생을 한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네. 매출이 블록체인에선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숫자로 찍히는 매출이 중요한 이유까지 언급을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탈중앙 금융 서비스에서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할 리스크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디파이가 일단 엄청나게 효율성을
지향하고 중간 다리를 없애기 때문에 사실 거기서 생기는 잉여 마진을 유저에게 수익을 돌려주는 게 일단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API가 매력적이긴 하지만 다만 코드 오류나 급격한 가격 변동 때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은 개인이 직접 감당해야 될 리스크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네. 그래서 다만 지금 금융이 잘 돌아가는 걸 보면은 개인적으로 블록체인이 현재 우리 삶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효과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분야가 이 뱅킹 같거든요. 네. 블록체인 뱅킹 같거든요. 그래서 이 섹터는 수익을 노리시기보다는 구조를 먼저 이해해 보시고 공부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블록체인 금융이 앞으로 어디까지 우리에게 더 효과를 주고 네. 얼마나 많은 다른 금융적인 개발이 이루어질지 예상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네. DYOR이라죠. Do your own research라고 네. 어느 정도 소액 투자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꼼꼼한 투자 공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스케일업 프로젝트 소개와 함께 왜 블록체인에서 다시 은행 같은 금융 인프라가 필요해졌는지 그리고 탈중앙 금융 서비스의 리스크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도 깊이 있는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딜러님과 함께 스케일업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끝으로 오늘도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벤트 내용 체크해 보시면 참여 기간은요, 오늘부터 다음 주 수요일 오후 1시까지고요. 그리고 참여 방법은 유튜브 댓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